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7강 수업입니다. 교과서 순서와는 무관하게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린 수업의 순서대로 1강, 2강 이렇게 해서 오늘은 7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큰 단원 3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에서 세 번째인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세 가지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과 시민 참여, 두 번째는 이익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 참여, 세 번째는 언론과 시민 참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의 내용과 시민 참여에 관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과 시민 참여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당의 의와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정당 제도의 유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정당에 관한 내용은 사실 가장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정당 제도의 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입니다. 정당은 공익을 도모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은 이를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죠.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죠. 그래서 현대 정치를 정당 정치라고도 합니다. 대의민주제에서 정당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죠. 정치적 충원 기능,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는 기능, 또 정치 사회화 기능, 그리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정치적 충원 기능이라는 건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 선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참여 기능은 국민이 공공문제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또 유권자가 선호하는 또는 예상하는 기대에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게 됩니다. 또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다.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 교육 그리고 계몽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정당이 이를 위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죠. 또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죠. 정당은 이익을 표출하고 집약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익의 표출이라는 건 국민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 체제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걸 말하고요. 이익의 집약이라는 건 이들에 의해 제기된 요구를 정책으로 결합하는 걸 말해요. 이러한 정치 과정은 정당이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매개함으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정당은 선거에 의해서 다수당과 소수당 혹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권 담당 기능과 가치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요.
야당은 정부 비판 내지는 정부 통제 기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은 정부를 구성해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생산적인 정책 결정을 수행하게 되고 또 권력의 정당화 그리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힘쓰게 되죠. 야당은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당은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죠. 사회 통합 기능이라는 건 계급 간, 또 지역 간, 문화 간, 신분 간, 세대 간 수많은 갈등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 갈등들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그런 기능이 사회 통합 기능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기능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화로의 이행과 공고화를 수행하는 기능이죠. 여기에도 정당의 기능과 의 그리고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법 제2조에 보면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법을 통해서 정치적 충원 기능 찾아볼 수 있죠. 그 밖에 정당의 의의와 기능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법 제37조 제1항에 보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제8조 제4항에 보면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해산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헌법은 정당에 대하여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와 균등한 경쟁 기회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당의 설립, 또 존립상의 특권, 그리고 정치적 특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그리고 헌법 조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보면 정당은 선거 공영제에 따라 선거에 관한 경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8조 제3항에 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 경제상의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정당의 수에 따라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당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 정당제입니다. 그리고 복수 정당제에는 또다시 양당제와 다당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당제라는 건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장기간 집권하는 정당 체제를 의미합니다. 일당제 아래에서는 독재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복수 정당제는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뉘는데요. 양당제는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입니다. 다당제는요, 3개 이상의 주요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죠.
사실 어떤 국가가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 판단하기가 꽤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유효 정당 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유효 정당 수는 정당 체제의 정당 수를 측정하는 개념인데요. 정당의 상대적 크기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정당의 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상대적 크기라는 건 정당별 득표 수나 정당별 의석 수를 기준으로 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의회 총 의석수의 10% 이상을 가진 정당을 유효 정당수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유효 정당 지수라는 것을 계산해서 특정 국가의 유효 정당 지수가 1.5 이상 2.5 미만일 때는 양당제, 2.5 이상이면 다당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효 정당의 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또 중요해서 우리가 등교하고 나면 이것을 계산하는 것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 제도의 유형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양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그래서 책임 정치를 확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국이 비교적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용이하죠. 하지만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고 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단점도 있죠. 다당제는 3개 이상의 주요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넓죠.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정당 간 대립이 발생했을 때 중재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정당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립이 발생했을 때. 하지만 과반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작다 보니까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은 정당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정당에 직접 가입해서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으로서도 정당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당원이 되면 당 대표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권, 그리고 당의 정책 기반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갖게 되고요. 당의 강령이나 기본 정책을 따르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당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집회에 참여해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고요. 또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몇 가지의 문제점도 사실 있죠. 정당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수의 당 지도층이 전체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면 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주 중요한 공천 과정에서 일반 당원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 집산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죠.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일반 당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해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겠죠. 그리고 인물이나 지역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시민 참여 방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은 특정한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한 집단이죠.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자 단체, 기업가 단체 등이 대표적인 이익집단입니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적 이익이 세분되고 다양해졌죠. 그런데 의회나 정당만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모두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익집단이 필요한 겁니다. 특정한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의 이익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게 이익집단인 거죠. 이익집단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 대표제나 기존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구성원에게 집단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의식을 증진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도 수행합니다. 또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죠. 정당과 공통점, 기능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같이 구분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익집단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말한 정당과 공통점을 지니죠. 하지만 정당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반면에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특수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차이가 있죠.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책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합법적인 기부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시위나 파업 등의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죠. 하지만 특수이익을 실현하려는 이익집단의 활동이 지나치게 되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이익 집단이 경쟁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사회 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익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는 한편 이러한 참여가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비라는 거 들어봤죠? 이익 집단의 다양한 활동 중에 핵심 활동으로 정의되는 게 로비 활동인데요. 이익 집단은 의회나 행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러한 압력 행사 중 하나가 로비 활동이죠. 원래 로비는 이해를 조직하고 표출하는 집단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로비 활동은 이익 집단과 의회 내 직접적인 협상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익 집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비 활동을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하는 정치 체제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로비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로비 활동을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이익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 그리고 이익 집단 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익 집단과는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환경단체, 인권단체, 소비자단체, 이와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예전에는 시민단체의 주된 관심 영역이 정치와 경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가 정치 경제뿐 아니라 환경, 소비자, 문화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시민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 결정자가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또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해서 제시하죠. 또 사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선별해서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도 합니다. 자, 이 정치 사회화 기능 계속해서 우리 언급하고 있죠. 정당에서도, 이익 집단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렇죠? 자, 시민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의 이익을 표출하는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익 집단과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익 집단이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시민단체의 활동 사례가 가끔씩 신문 기사에 오르기도 하죠. 어떤 시민단체가 했던 활동 사례를 선생님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민 정책 제안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의 회원 30여 명이 시민들에게 부채와 생수를 나눠주면서 정책 제안을 포스트잇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그래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받은 시민들의 정책 제안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안을 받은 정책은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하죠. 시민단체가.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경우에 사실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선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실제로 낮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더라도 회비를 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활동가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일반 회원들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관료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또 시민단체의 운영 자금이 외부 후원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 또 그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
라는 지적도 받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단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또 시민단체는 꾸준하게 많은 회원을 확충해서 회원들의 회비 중심으로 재정 자립을 실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에 비해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라고 했죠. 시민단체는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여기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각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언론과 시민 참여죠. 우리 여기에서 언론의 의의와 기능 알아보고요. 언론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 주제 열기 한번 볼까요? 미국의 한 온라인 언론사는 뉴올리언스의 한 병원에서 당시 의료진이 소생 가망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한 일부 환자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행위를 2년 반의 취재를 통해 밝혀낸 보도로 2010년 온라인 매체로는 처음으로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을 받았다라는 신문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년 반이라는 취재 기간 상당히 길죠. 한 병원의 불법적인 일을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보도였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겠죠. 언론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에서부터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고 또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거기까지 언론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적 쟁점을 규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쟁점에 관해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어떤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겠죠.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여과 없이 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정상적인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언론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언론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온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언론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 1학기 때 헌법 봤었죠?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언론이 전달해 주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죠. 또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언론은 시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합니다. 우리 텔레비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고 시민의 의사가 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어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언론 자유 지수 4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2018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서 1위 국가는 노르웨이이고요. 우리나라는 43위로 나타났네요. 노르웨이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그 전해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대요. 스웨덴, 네덜란드가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네요. 그 당시에. 우리는 2006년 언론 자유 지수가 31위였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높은 순위였고요. 2016년은 70위까지 하락했대요. 그리고 2017년에는 63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보면 일본은 67위. 네, 67위고요. 중국은 176위. 와. 북한은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라고 아시아 지부장이 한 말도 기사에 실렸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께 말했네요. 어쨌든 16년에 72, 17년에 63위, 그리고 18년에 43위로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이 언론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정치 과정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독자 투고 할 수도 있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죠. 자유롭게. 또 각종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쟁점이나 문제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시민은 언론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사건의 의미를 전달받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할 수도 있고 편파 보도 또는 과장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론 보도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비판적으로 언론을 평가하는 자세. 이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대중매체는 선전기구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선전기구들의 고전적 보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치 독일에서. 나치 독일은 정교한 이데올로기의 주입 과정을 통해서 독일 사회를 조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조직은 청년 히틀러단과 독일 소녀 연맹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학교 교과목이 완전히 개편됐고 모든 선생님들은 나치 교사 연맹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했고요. 독일 노동전선은 자유노동조합을 대신했고 노동자들에게 즐거움을 통한 강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오락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줬어요. 여러분 괴벨스 들어봤을 겁니다. 나치 독일의 주요한 선전가인 괴벨스가 1934년에 새로운 부서, 즉 공보 및 선전 제국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서는 독일을 무수한 선전으로 넘쳐 흐르게 했어요. 음악, 연극, 춤, 영화, 라디오 이러한 대중소통과 오락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했습니다. 괴벨스는 라디오 방송을 특별히 강조했고 값싼 인민 라디오를 제작할 것을 장려했어요. 이것은 라디오 선전을 듣는 청중의 증대를 초래했고요. 그는 1935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정기적인 TV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괴벨스의 지휘하에 만들어졌던 선전기구들, 거기에 이용된 것이 사실 대중매체였던 겁니다. 언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교과서 105페이지의 개념을 더하다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 나와 있죠. 언론이 항상 올바른 보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잘못된 소식을 전달하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만 보도해서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된 보도로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발생하는 국민과 언론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 상황을 심의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정정, 반론, 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언론조정 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정치 주체는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나 개인 및 집단을 말하죠. 정치 주체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식적 정치 주체와 비공식적 정치 주체로 구분이 되고 공식적 정치 주체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을 말하는 거죠. 비공식적 정치 주체는요,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주체를 말하죠. 오늘 우리가 배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공식적 정치 주체에 해당되는 거죠.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그리고 정당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 했었고요.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다.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직업별로 계층별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양해져서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 정부와 국회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단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다.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선의 실현을 추구하고 비영리적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사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각각의 관심 영역과 목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 여부가 다른데 공통점이 있었죠.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비공식적 정치 주체로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오늘 했던 것 중에 정당 제도 유형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양당제와 다당제 특히 장단점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